1837년에 발표된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 원작에는 혀가 잘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다리를 원하는 인어공주에게 바다마녀는 그 대가로 목소리를 요구하죠. 원작에서 마녀가 목소리를 가져가는 방법은 끔찍합니다. 인어공주의 혀를 잘라낸 것이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는 아이들을 버리기로 합니다. 그림 형제의 원작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는 비정한 인물은 알려진 것처럼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였습니다. 샤를 페로의 빨간 모자 원작에서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냥꾼이 주인공들을 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과 달리 원작에는 구원도 해피엔딩도 없습니다. 원작자 샤를 페로는 도대체 왜 불쌍한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구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가 전청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가 엄주리입니다. 네, 오늘은 잔혹한 동화의 이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잔혹 동화의 비밀을 풀어보는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우리가 아는 동화는 보통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 출간된 것이 많습니다. 영국의 카일 데콧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다면 이제 대륙에서는 프랑스의 샤를 페로, 덴마크의 한스 안데르센, 그리고 독일의 그림 형제의 동화가 있는데요. 네, 그림 형제의 동화는 이제 1812년에 처음 출간이 됐고요. 그림 형제는 당시 독일의 민족 문화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족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자 이제 동화를 편찬하게 되었고요. 캐슬 지역에서 구전되던 민담을 이제 그림 형제가 채집을 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림 형제의 동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동화라기보다는 독일의 민족사적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한 연구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동화가 이렇게 나타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그림 형제의 동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대 독일의 문화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독일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이제 정신사적 흐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동화라는 어떤 장르도 너무 환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그 외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 형제는 이런 공동체의 와해로 이런 옛날 이야기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와 같은 민담을 다시 채집하고 보존하고 편찬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민족 문화적 정신이 이제 그 동화에 많이 깃들어 있는데 그림 형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좀 아쉬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채집한 동화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성적인 묘사도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형제는 총 7번의 개작을 거쳐서 최종판을 완성하게 됩니다. 잔혹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 당시의 도덕적 규범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림 동화에 잔혹한 측면이 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민담을 보존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18세기, 19세기의 도덕적 정신이 좀 해이하거나 그래서 잔혹 동화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민담을 수록하고 채집하고 하다 보니 날 것 그대로의 묘사를 그림 형제가 편찬을 하게 돼서 생긴 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런 잔혹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동화를 개작하게 되죠. 1812년 초판이 출간된 후에 여러 번의 개작을 거쳐서 1857년에 최종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판에는 구전되는 민담을 그대로 채집했기 때문에 잔인한 측면이 조금 있었는데요. 내용이 제 2판부터 좀 달라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아동을 위한 동화로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림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형 야콥 그림은 작가라기보다는 학자적 측면이 조금 더 강했어요. 민담의 전통성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손질과 검열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동생인 비렐름 그림은 동화의 교육적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2판부터 아동을 위한 동화로 그림 형제 동화가 개작이 될 때 동생인 비렐름 그림이 이 작업을 총체적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최종판은 비렐름 그림이 많이 헌신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동화로 개작되는 과정에서 성적인 묘사가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측면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림 형제가 폭력적인 측면, 잔혹적인 측면에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잔혹성을 남겨두었던 것인데요. 선과 악의 대비를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림 동화 속에 등장하는 잔혹함과 공포가 아동 교육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현대 심리 상담에서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한 아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부터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작품을 함께 읽은 아이는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잃은 느낌이라던가 집을 잃어버리고 유기된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간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나도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 집은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어떤 불안과 공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표현해내면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오히려 더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동화를 읽으면 사고를 환기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동화의 내용은 현실이 투영되어 있지만 동화는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환상성이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동화의 현실작용은 동화가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즉 환상성이 강해질수록 더 잘 이루어집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가진 동화들이 조금 더 환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화의 이러한 현실과 멀어진 잔혹성과 폭력성이 어린이들이 자신의 현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말하자면 동화의 잔혹성은 동화의 환상성과 신비로움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효과 덕분에 동화를 삶의 은유이자 상징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잔혹성과 갈등을 매개로 사회적인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를 심리상담 안에서 활용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외상이라던가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을 안전한 상황 안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이때 이 불안과 두려움은 과도한 불안이었구나, 비현실적인 불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가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들이 위기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설공주와 같은 책도 중요한 심리상담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둘째 동생이 태어나서 그것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 질투심을 잘 해결하지 못했던 한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백설공주를 함께 읽고 백설공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계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무의식 중에 있는 자신의 질투와 분노, 공격성을 이 치료실 현장에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스스로 그 감정을 회복하고 해소시키고 나더니 동생에게 더 유연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나만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니구나. 또 이 불안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치료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 잔혹한 사건의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갈등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몰입도도 더 높아집니다. 잔혹한 사건은 이야기의 갈등과 위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역경과 고난이 커질수록 결말의 카타르시스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잔혹성을 가진 동화가 현대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동화를 읽다 보면 어린이들은 삶이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을 전달해 줍니다. 삶은 어린이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흐를 수 있죠. 부모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정화입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심리적 갈등에 처합니다. 동화를 통해서 이러한 심리적 갈등 상황을 대리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체험하고 발산하고 정화하게 됩니다. 죄의식, 분노, 경멸과 같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동화를 통해서 해소하게 되는 것이죠. 잔혹동화가 단점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도한 두려움을 유발한다라는 점인데요. 헨젤과 그레텔에서도 마녀를 오븐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마녀가 아이들을 잡아먹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잔혹함이 꼭 아이들에게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환상 안에서 경험해서 현실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제 해결의 폭력성입니다. 빨간 모자에서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삼킨 그 늑대를 사냥꾼이 와서 배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처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무의식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이나 폭력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그림책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현대 그림책 안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내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또 사회의 연대 같은 배워야 할 부분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그림책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폭력이 아닌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현대 그림책은 좀 더 다양한 상황 안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잔혹동화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잔혹동화 속에 있는 잔혹한 폭력성과 공격성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화책과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 속의 잔혹한 요소들은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동화는요, 여러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대한 폭넓게, 풍부하게 접하게 해주신다면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